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정석경제학 이번 시간에는요 9장의 5절 우리 총공급 곡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에 나타내는 것은 총수요와 총공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총공급이라는 건 뭐냐면 역시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일정 불변일 때요. 뭐와 뭐와의 관계를 보는 거냐라고 하면 각각의 물가 수준에 대응해서 공급자들이 생산 공급하는 총 생산량을 서로 이렇게 연결을 시킨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각각의 이제 수평축의 공급자들이 물건을 다 생산한다고 서메이션 해가지고 나타낸 그 생산량들을 다 합친 거 이렇게 보시면 돼. 가격이 있을 때 얼마나 생산했는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생산을 늘린다고. 근데 이걸 다 합쳤다라고 해서 우리가 aggregate supply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고전학파의 총 공급 곡선이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단기에는요. 우선 노동의 고용량에 의해서 총 공급 자체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노동의 고용량이니까 노동의 수요 공급에 맞춰서 자본이나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고정돼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물론 이제 고전학파 자체는 뭐 단기, 장기 이렇게 볼 것도 아니긴 한데 임금을 포함한 모든 가격이 다 신축적으로 조정돼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장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고전학파 메커니즘에서 먼저 살펴보고 또 케인즈 살펴볼게요. 자, 311페이지 거기 보시면은요. 노동의 공급은 우선 근로자들이 결정해요. 노동자들이. 자,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하죠? 주어진 임금에 대해서 너 여가를 즐길래? 노동할래? 이렇게 한다고. 근로자들의 효용 극대화 측면에서 보는 거죠. 여가와 소득의 어떤 선택 과정에서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하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노동 수요 곡선은 어떻게 결정되죠? 기업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이윤 극대화 원리입니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원리에 따라서 네,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한계 생산 그게 딱 결정되는 거야. 노동의 한계 생산이 바로 실질 임금이라고 하면 이렇게 결정됩니다. 자,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고전학파 메커니즘에서는 다 일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 고용 상태의 고용량이 결정되면 그에 대응되는 생산량이 이렇게 결정되겠죠. 이거를 뭐라 그런다? 예, 완전 고용 국민소득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완전 고용, 이 완전 고용 상태가 달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고전학파니까. 그래서 완전 고용 국민소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완전 고용 국민소득. 자, 그래서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 하에서 우리 전에 본 것처럼 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해도 고전학파 메커니즘에서는 완전 고용 국민소득에서 더 이상 뭐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우리가 노동과 자본이 풀 가동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물가가 올라갔다고 할게요. 화폐 공급의 증가로 뭐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그렇다고 여기에 사람들이 영향받는 건 아니야. 왜요? 아니, 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균형에서는 요 이는 이퀄리브리엄이에요. 명목임금 올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임금은 그대로 똑같다니까. 이해 가십니까? 자, 물가가 100원인데 명목임금이 1000원이야. 요거랑 물가가 올라갔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화폐 공급의 증가로 총수요가 증가하고 이제 물가가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똑똑해. 그래서 물가가 200으로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명목임금도 2000 이렇게 올려달라고 한다고. 그럼 변화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고용이 변화가 없고 완전 고용 산출량도 변화 없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된다? 맞아요. 물가만 올라가고 국민소득은 변함이 없어서 A에서 B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에 롱런이에요. 그래서 롱런 측면에서 AS 곡선
얘는 수직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자, 그 정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312페이지 가보시면 그에 따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조정과 완전 고용, 소득, 그리고 수직의 AS 곡선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3페이지에 총수요가 증가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케인즈 학파의 AS 곡선을 한번 볼게요. 케인즈는 단기적으로 명목임금은 하방 경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노동자들이 용납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물가에 대한 정보가 잘 몰라. 그리고 아니면 경직돼 있어. 나름대로 실제 물가를 변화해 해가지고 예상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언제나 이게 착각에 빠져. 왜요? 노동자들은 정보가 부족하잖아. 기업보다는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나마 기업이 정확하게 예상을 한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예상을 정확히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화폐 환상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총 공급 곡선은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어떻게 되냐면 수평적인 형태가 됩니다. 수평의 형태가 돼. 이게 가격 변수가 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살짝 좀 빼놨는데요. 우리가 단기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순수한 케인즈 얘기처럼 가격 변수가 경직적인 상황이 돼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루카스가 요 기대 예상을 반영하는데 예상이 착각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화폐 환상이 발생하는 경우 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화폐 환상 이렇게 발생해요. 장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장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케인즈학파랑 고전학파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통합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기에는 P가 오르락 내리락 여기서 말하는 P는 가격 변수라고 보시면 돼. 임금도 되고요. 그냥 진짜 가격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격 변수가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면 그런 경우를 장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화폐 환상에 빠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착각이 없어. 일루전이 없습니다. 완전 예상할 수 있는 거야. 정확하게. 그래서 화폐 환상이 없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결론은 뭡니까 하면 단기에는 좀 케인즈 학파 얘기가 좀 맞게 된다라고 보면서 AS 곡선이 수평 이렇게 되고요. 장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가격 변수가 신축적이거나 화폐 환상이 없게 되면은 그런 고전 학파 얘기가 맞는 거에서 수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케인즈 학파의 기본적인 가정 이런 내용 나와 있고 케인즈의 AS 곡선 여기 보시면 수평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교재 315페이지가 보시면 첫 번째 줄 보세요. 모든 노동자들이 물가가 막 변하고 막 하더라도 이미 계약에 의해 가지고 주어진 명목 임금에 따라서 고용을 결정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물가가 변해도 가격 목록표를 또 인쇄해서 세 번째 줄에 있죠. 새로운 목록표를 만들어 사용하는데 그게 이제 귀찮은 거야. 작은 비용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메뉴 비용이라고 해가지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 합치면 귀찮기도 하고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메뉴 비용이 들게 되면서 기존의 가격에 따라서 그냥 제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게 이제 사실 또 대공황이라는 또 특성도 거기에 한몫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가격은 미리 결정돼 있는 수준에서 고정돼 있고 이 가격 수준에서 기업들은 고객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만큼을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언제나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있게 되면 여기 마찬가지인데 수요가 감소했잖아. 화폐 공급의 감소로 총 수요가 화폐 공급의 감소니까 만약에 이렇게 화폐 공급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우리 AD 곡선으로 하면 어떻게 돼? 우선 LN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자, ISLM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AD 곡선도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요. 그렇지. 좌측으로 이동한다고.
좌측 이동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비신축적이어서 경직돼 있는 경우에는 생산량이 A에서 B로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 정도. 물가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수평이다.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완전 고용 산출량에 도달하게 되면 AS는 수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5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 경제가 단기적인 균형인 상태에서 수평인 총 공급 곡선과 총 수요 곡선이 교차되는 요 A점이에요.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세요. 화폐 공급의 감소로 총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네 번째 줄 보시죠. AD 곡선이 좌측 이동하게 되고 좌측 이동했을 때 A에서 B로 가게 되는 거니까 생산량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그대로 가만히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전학파는 다르죠. 우리 뒤에 다시 정리하겠지만 고전학파 같은 경우에는 총 수요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조정이 돼도요. 국민소득은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일정합니다. 물가만 변하고. 근데 케인작파인 경우에는 총 공급 곡선이 수평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물가는 가만히 고정돼 있고 국민소득이 늘었다 줄었다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316페이지 가보시면 세고전학파 한번 볼게요. 자, 세고전학파의 세자에 new라는 게 담겨 있는 거 기억하시겠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등장 배경에 보니까 고전학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가격 변수가 신축적이니까 수직. 두 번째 줄, 케인즈 학파의 경우에는 총 공급 곡선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가격이 경직적이 있으니까 수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줄 볼까요? 근데 실제로 여러 정책에 의해서 총수요의 변화가 시차를 두고 또 생산량을 변화시키는 현실을 볼 때는 야, 수직은 좀 그렇지 않냐. 뭐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좀 뭔가 사람들이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 같더라. 뭐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모든 가격이 경직적인 그런 수평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현실에서는 일부는 약간 경직적이지만 일부는 또 신축적이기 때문에 약간 우상향하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락 가보시면 공의 경사면에 마찰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경사면이 있는데 여기 마찰이 있으면 끈끈이가 탁탁해서 붙을 텐데 프릭션이 없다라고 하면 마찰이 없으면 얘가 떼굴떼굴떼굴해서 굴러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찰이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마찰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줄, 고전학파에서는 아예 마찰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케인작파는 이 마찰이 끈끈이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좀 약간 타협점을 잡아보자 라는 게 이제 여기 세고전학파의 어떤 AS 곡선의 도출 등장 배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7페이지 한번 보시면 루카스 공급 곡선이라 합니다. 우선 세고전학파의 세자는 우선 먼저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합리적인 기대를 기반으로 깔고 얘기를 합니다. 합리적 기대는 다시 뭐다? 이용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미시적인 최적화 원리가 여기 이제 깔려 있는 거야. 미시적인 최적화. 이렇게 원리가 밑에 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서는 일부는 가격이 경직적이고 일부는 신축적이고 그래서 고전학파의 극단적인 걸 완화시키고 케인작파의 극단적인 걸 완화시켜서 좀 뭔가 우상향하는 AS 곡선으로 좀 설명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루카스 공급 곡선을 살짝 볼 텐데 밑에 박스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무인도에 로빈슨 크루소는 크루소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도토리를 생산한 다음에 다른 무인도에 살고 있는 프라이데이는 물고기를 생산하고 있대요. 로빈슨 크루소는 도토리 가격, 물고기 가격, 임금 모두 오른다는 예상을 하게 되면 생각해보세요. 도토리 생산을 더 증가시키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올라갔으니까 아이 뭐야 이거는 뭐 그러니까 모든 수험생들이 아니면 학생들이 점수가 다 올랐대. 그럼 나의 상대적인 랭킹 등수는 변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더 열심히 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가 최적이면은
최적이면 계속 그것을 유지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도토리 가격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딴 사람들의 도토리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데 내 거만 올라간다? 이건 뭐가 달라진 거냐면 우리 도토리를 좋아하나 보지? 그러면 지금 환경이 변한 거야. 나의 최적 선택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자신의 도토리 가격만 오른다고 판단되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이때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생산을 늘리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모두 다 모든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또 그걸 알았으면 우리가 그냥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는데 자신의 도토리 상품의 가격만 오르면 나도 생산해야겠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요 약간 아이디어를 식으로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밑에 거기 3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로빈슨 크루소 입장에서는요 개인이야 생산량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 나름대로 정상 생산량이니까 이 정도가 이제 평균 생산량이야. 내가 도토리 하루에 30개 정도 아니면 여기서 사과로 할게요. 사과를 한 30개 정도 생산하는 게 일반적인데 만약에 자기 상품의 가격이 상승해. 그리고 이게 P라고 쓸게요. 이건 예상 물가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만큼 해가지고 이만큼 뭐가 생산 자체가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쓴 거야. 자기 상품의 가격이 예상 물가보다 더 높은 경우. 그러니까 나는 물가를 한 5%로 예상했는데 실제 물가 상승은 10%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과소예요? 과다기 됩니까? 과소하게 기대하는 거야, 물가를. 과소 기대를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여기 알파라는 가중치만큼 해서 생산을 올리게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생산량 자체가 개인의 생산량이라 할게요. 이거 자체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쓸까요? 아니면 이렇게 씁시다. 대문자로 쓰는데 하첨자를 넣어서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만약에 내가 10% 예상을 정확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가로 안의 부분이 여기 부분이 빵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생각할 때 생산량은 정확하게 그냥 정상적인 생산량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개개인들의 생산량을 다 서메이션해서 사회 전체적인 생산량으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생산량 이걸 이제 Y라고 쓰려고 해가지고요. 이거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 하면은 이게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개개인들은 정상의 생산량인데 같은 맥락이야.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자연 생산량, 완전 고용 상태 하에서의 국민소득, 완전 고용 상태 하에서의 생산량. 그걸 이제 우리가 자연 실업률에 대응되는 생산량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가랑 역시 똑같아. 요거는 개개인들이 생산하는 거를요. 서메이션 해가지고 합친 거야. 그래서 국가 경제 전체 생산량은 이게 자연 생산량이 완전 고용 상태 하에서의 생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서 식을 쓴 게 3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게 루카스 공급곡선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 보시면 생산량 이거는 완전 고용 상태 하에서의 생산량에다가 알파 그 다음에 P-P2 이런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루카스 공급곡선이라 하고요. 약간 도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선 결론부터 머릿속에 암기해 주시죠. 자, 우리 칠판에 이거를요 그래프를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첫 번째 요거를요 P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P로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면 살짝 요거씩 첫 번째 머릿속에 우선 넣어두세요. YN이 전리 넘어가요. 그럼 마이너스 YN이고 알파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P-P는 알파로 나눠주니까 알파분의 1 Y에다가 마이너스 Y잖아. 그러니까 알파분의 1 YN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P 이렇게 돼서 알파분의 1 Y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yn 플러스 p2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p잖아. 얘가 y잖아. 얘와 얘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건데 아무 얘기 안 하면 알파는 0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알파는 단 0보다 크다.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알파분의 1이 바로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야? 여기 얘가 기울기가 되고 기울기. 자, 여기 있죠? 여기 마이너스 알파 요게 바로 수직축의 절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요 기대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니 해가지고 요걸 많이 할 건데 요거 부분 있죠? 얘가 올라가게 되면 이 AS 곡선이 상방이동한다. 왜냐면 절편이 올라가는 거잖아. 여기다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진 않았는데 여기 살짝 볼까요? Y가 있고 P가 있으면 기울기 있고 요거 절편이잖아. 여기 얼마야 여기? 여기 이렇게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절편이 아이고 색깔이 비슷하네. 여기 나와 있는 이 절편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자, 여기서 우상향하는 직선의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y, p2가 상승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물가 수준의 상승을 하게 되면 총 공급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요. 이거 내가 물가 상승이 10%인데 정확하게 예상을 하는 거야. 이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똑같아지는 거야. P-P가 이렇게 같아지게 되면 이쪽에다 쓸까요? 자, 이게 같아지게 되면 이 가로 안이 얘 빵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Y는 바로 그때 국민소득은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태가 돼서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 상태가 되고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게 과소기대를 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기 P가 P2보다 더 이렇게 되는 거야. 과소기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이 플러스잖아. 알파가 0보다 크니까 Y는 완전 고용 산출량보다 더 이렇게 크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소기대 상태야. 그렇죠? 물가가 사실 10% 올라갔는데 나는 10%라고 생각 안 한 거야. 5%라고 생각한 거야. 그럼 살짝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이거 저 앞에 것까지 좀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셔야 되는데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이거 지울게요. 지저분해지니까. 지웁시다.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 상황 볼게요. 요 상황. 언제나 과소기대를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과소기대야. 과소기대 이렇게. 여러분, 과소기대다라고 하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물가가 사실은 10% 상승했거든. 나 혼자 지금 착각한 거야. 예상 물가가 5% 상승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실질소득을 이제 우리가 완전히 알면 실질소득 가지고 노동자들이 이제 선택하는 거잖아. 자, 여기서 노동자들 생각해 볼게요. 노동자들의 행동을 한번 봅시다. 선택은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실질 임금을 가지고 이제 생각하는데 명목임금은 알아. 명목임금 알아. 그쵸? 명목임금은 딱 정해져 있어. 근데 명목임금 딱 정해져 있어. 알고 있어. 근데 이거 물가가 얼마인가 그거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10%가 올라갔어. 그럼 내가 그만큼 이만큼 가난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가 찔끔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내가 실질임금이 조금 감소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해 봤을 때는 나의 실질임금이 올라갔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야. 자, 다시 노동자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면 정확한 정보를 못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자신의 실질 임금이 상승했다고, 물론 이제 예상 실질 임금이에요. 상승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야. 착각을 하게 되니까 와 신난다 해서 일을 더 하는 거야. 노동량을 일을 더해서 증가시키는 거야. 그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이죠.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해서 완전 고용 산출량보다도 이 상태가 되는 거야. 완전 고용 산출량보다도 생산량이 더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착각을 한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계속 착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장기라고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뭐야 10% 올라갔네 이걸 정확하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거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자 이러면 착각에서 빠져나오겠죠. 인식하면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이제 같아지는 거야. 예상 실질 임금. 그러면 뭐야 뭐 실제로 는 것도 아니네 해가지고 착각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지 않고 생산량도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물가를 예상하게 되면 지금 노동시장을 연결시켰는데 그러면 AS 곡선이 수직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19페이지 거기 한번 가보시면은요. 거기 루카스 공급 곡선의 이동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 볼게요. 요거 다시 한번 요거 나눠서 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 이거 싹 지워버렸네. 앞에서 거기 보시면 루카스 공급 곡선은 예상치 못한 일반 물가 수준의 상승이 총 공급의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화폐 환상이 없이 모든 가격들이 다 신축적이고 사람들이 다 합리적 기대하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수직이 될 텐데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량은 물가에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그 정도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개인의 어떤 정보 처리 능력, 정보 수집 능력이 제한돼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케인 작파는 뭐 비슷한 맥락인데 맨큐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AS 곡선을 도출하느냐 그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총 공급 곡선은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장기에는 다시 강조하는데 고전학파나 케인작파나 똑같이 AS 곡선이 수직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장기에는 뭐라고요? 고전학파가 강조했던 뭐 착각이 없어. 예상을 정확하게 합니다. 착각에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착각도 없고 그리고 가격도 신축적으로 조정됩니다. 신축적으로. 네, 이해 가시죠? 자, 이런 경우에는 AS 곡선이 수직 이렇게 되는데 단기에는 착각을 하고 가격 변수도 경직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의 경직성, 맨큐 교수를 비롯한 세케인 작파에서 어떻게 보는가 살짝 볼게요. 자, 로빈슨 크루소와 비신축적 가격 경제 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319페이지. 자, 어떤 무인도에 로빈슨 크루소는 크루소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도토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인도에 살고 있는 프라이데이는 물고기를 생산하고 있고요. 로빈슨 크루소는 일반 물가와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신축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기업입니다. 로빈슨은 신축적으로 상황을 보고 조정하는 기업인데 프라이데이라는 기업은요. 향후 경제 조건에 대한 예상, 그래서 향후 생산량이 자연 산출량 수준으로 존재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거에 기초해가지고 미리 가격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비신축적으로 가격 조정을 하는 그런 기업이야. 그러니까 프라이데이는 약간 경직적인 그런 가격 설정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두 기업의 상황을 좀 반영해서 식을 살짝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로빈슨 크루소 기업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축적인 가격 결정 이거를 뭘 보고 하냐면
자신의 가격을 일반 물가 요거와 국민소득 요걸 고려해서 결정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크루소 주식회사는 상품 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이제 비용이 점차 상승하게 되니까 나도 그러면 가격 올려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일반 물가랑 비슷하게 같이 가도록 조정해. 그렇잖아. 그래서 밖에 생각해 보세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배추부터 음식 김치를 파는 아니면 짜장면집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단무지라든가 아니면은 거기 짜장 소스라든가 밀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격이 다 올라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원료 비용이 비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도 짜장면 가격 올려야지. 이렇게 올린다고. 아니면 또 하나는요.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야. 소득이 상승해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짜장면이 비싸가지고 잘 먹기 힘들었는데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 국민소득이 완전고용 국민소득, 정상적인 국민소득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되면 짜장면을 먹으러 오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먹으러 오는 걸 일주일에 2번 먹으러 오는 겁니다. 어떻게 돼? 그럼 짜장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을 좀 올려도 되겠죠? 올린다고요. 자, 프라이데이는 어떻게 된다? 프라이데이는 그냥 예상을 해. 1년치 쫙 예상을 해가지고 야, 언젠가 올라가면 언젠간 떨어질 때가 있는 법 해가지고 자꾸 이제 바꾸질 않아. 이 메뉴판을 가는데도 자꾸 귀찮고 비용이 드는 거야. 그래서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걸 메뉴 비용이라고 합니다. 앞에 살짝 파란 색깔로 있는데 메뉴판을 가는데도 비용이 발생하니까 자꾸 갈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상품 가격을 그냥 예상 가격에 딱 맞춰가지고 고정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요 321페이지 살짝만 보세요. 이렇게 식으로 정리하는 거는 가볍게 보셔야 됩니다. 자, 가격을 경직적으로 하는 프라이데이 같은 기업의 비중이 N이다라고 하면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기업의 비중이 1-N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전체 일반 물가는 국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가격을 이렇게 경직적으로 조정하는 기업의 비중과 이렇게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기업 비중 이렇게 있어. 얘네들은 가격 결정한 예상 물가의 가중치죠. 예상 물가를 그냥 거기에다가 이런 N의 기업의 가중치로 생각하시고 이런 기업은 1-N만큼의 가중치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크루소 기업은 일반 물가에다 앞에 식에서 나와 있는 고식을 집어넣은 겁니다. 살짝 눈으로 보세요. 이걸 막 시험에 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셨죠? 그냥 취지만 좀 살짝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하실 분들은 조금 더 식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고 여기서는 한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 예상 물가랑 이렇게 지지고 볶고 정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가는 이렇게 우리 앞에서 봤던 식으로 변형을 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 물가는 예상 물가에다 알파 실제 생산량에서 자연 생산량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요 우리가 국민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 생산량 요 Y로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하시게 되면 자연 산출량 수준에다가 알파분의 1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알파분의 1이 우리가 저기 앞에서는 그냥 알파로 했는데 아무튼 요게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중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K라고 해도 돼. 그냥 베타라 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 물가랑 예상 물가의 그 차이의 일정 부분만큼 실제 생산량이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알파가 0보다 크니까 앞에 알파랑은 틀려. 알파는 그냥 앞에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베타로 써도 되겠고 아무튼 이게 0보다 크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실제 생산량은 올라가고요. 결국 뭐다? AS 곡선이 우상향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책에서는 거기 감마라고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아무튼 그 321페이지 맨 마지막에 그 식 나와 있는 결론 요거죠. 예, 국민소득은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에다가 거기 끝에 알파, P-P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322페이지 가보시면
자, 그래서 임금 경직성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시장하고 연결을 시키는 건데 명목 임금이 단기적으로 경직적이거나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해가지고 뭔가 가격 변수가 경직적이게 되면 그러면 AS 곡선이 극단적으로는 수평. 근데 이제 그건 너무 극단적이니까 노동자들이 경직된 어떤 임금, 가격 이것 때문에 우상향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만 봐주시죠. 자, 그래서 우선 AS 곡선에 대한 총 정리 마무리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실에서 마찰이 존재하거나 환상에 빠져 있거나 가격 변수가 경직돼 있으면 AS 곡선은 우상향하고 만약에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러면 수직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총수요 총공급 곡선 나타내 있는데요. 케인작파는 그러니까 이제 좀 수요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진행했고요. 이 고전학파는 좀 공급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수요만 강조하고 공급을 강조하다 보니까 양극단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단기적인 측면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설명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이거를 현실에 맞춰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합니다. 결국 뭐다? 수요와 공급을 같이 고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그냥 살짝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과 총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 그거 잘 보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Y가 되고 P 이렇게 있죠. 총수요 곡선 우리 어떻게 도출했습니까? 물가가 변했을 때 총수요 측면을 살펴보기도 했지만 ISLM 가지고 좀 살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총공급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노동시장과 생산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살펴보는데 노동시장에서 여러 가지 임금이라든가 노동자들이 착각한다거나 아니면 루카스 공급곡선 도출할 때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루카스의 선모델이라 합니다. 아일랜드 모델이라 해가지고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올라갔는데 이 물가가 전국적인 모든 섬의 가격이 다 올라갔는지 여기 나와 있는 우리 A섬만, 이게 A섬인데 이게 B섬이고 C섬이고 A섬만 물가가 올라갔는지 만약에 A섬만 물가가 올라갔으면 나만 시험을 잘 봤으면 이건 되게 기뻐할 일일 수는 있는데 모두가 시험을 잘 봤으면 사실은 뭐 그닥 기뻐할 건 아니죠. 물론 그것도 잘했긴 했겠지만 시험이 쉬워가지고 점수가 올라간 거는 사실은 뭐 그거는 뭐 아닌 거잖아. 원래 제자리 걸음과 똑같은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총수요 곡선 이동하는 거랑 총공급 이동하는 요인들 이거 한번 잘 봐보세요. 그래서 이제 경기 변동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25, 326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케인즈 영역, 고전학파, 중간 영역 나와 있습니다. 케인즈 영역은 이제 기본적으로 불황의 경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이 항상 존재하고 국민소득은 낮은 수준에서 있기 때문에 AS 곡선이 이렇게 수평에 가까운 영역이 케인즈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고전학파 영역은 이렇게 수직에 가까운 영역,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에서 수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케인즈 영역도 이거는 케인즈 학파 얘기하면 이제 우상향하는 걸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그냥 많이 씁니다. 극단적으로 수평은 그래서 루카스 공급 곡선에서 한 것처럼 단기 AS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걸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 AS 곡선은 수직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살펴본 것처럼 총수요 관리 정책을 써서 총수요가 만약에 우측으로 이동했다라고 할게요. 확장적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썼다라고 했을 때 얘가 우상향하게 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단 말이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수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는 없게 된단 말이죠.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한 영역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는 사실 어렵고 복잡하게 하려면 좀 한도 끝도 없긴 해요. ISLM 식도
뭐 수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거나 뭐 그렇게까지 보통은 하는데 뭐 약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무슨 수업 목적으로 준비한다 그러면 거기까지 조금 더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전반적인 거시경제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다 그럼 요 정도에서 조금 더 하시면서 뭐 우리가 뭐 특별히 뭐 과제를 막 내주거나 그러진 않는데 예, 거시경제에 늘 관심 갖고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 요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ISLM 모형 어떤 거다. 그 둘이 합쳐서 총수요 곡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총 공급과 합쳐져서 거시경제 관련된 일반적인 모형을 우리가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ISLM 곡선뿐만 아니라 총수요 총공급과 관련된 그런 얘기가 연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거 참고로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심화 문제가 있는데 해설을 가능한 한 좀 자세하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ISLM 계산하는 문제도 넣어놨으니까 그 문제를 푸는 것도 괜찮은데 처음 하실 때는 해설 보면서 이런 거였지 이런 거였지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책들에 있는 문제들을 좀 체크해서 보시게 되면은 뭐 충분히 이쪽 파트의 이해도를 어느 정도 성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나와 있는 ISLM 곡선 이걸 이용해 가지고 무슨 경기 변동과 여러 가지 경기 안정화 정책 해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